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킹스피치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6세, 이분이 말을 더듬다. 그래서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데 이 말더듬을 치료해주는 연극 배우 출신의 한 남자와의 만남, 뭐 우정 이런 걸 그렸습니다. 영화 상당히 재밌고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이런 걸 읽으면서 영화를 감상하면 더욱 재미가 배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유튜버를 이 책 읽는 토끼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참 말을 한다라는 게 어렵구나. 개인적으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핵심 내용을 시청자들한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말을 한다라는 거 조리 있게. 특히나 사실은 어려운 인문학적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의 문제, 제가 느끼는 하나의 장애라 그럴까요? 저는 사투리가 있어서 부산 출신이어서 이거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영상을 만들고 이제 제가 한번 보는데 그럴 때마다 사투리가 굉장히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안 고쳐집니다. 보기에 이게 교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가는 거죠. 이 영화에서 한 부분에 볼 수 있는 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왕실에서 쓰여지는 영어가 굉장히 다르다. 브리티시 악센트가 들어가는 영어이죠. 그 중에서도 왕실과 귀족 사이 이들이 쓰는 영어가 굉장히 다른 악센트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조지 6세가 그 악센트를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어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특이하게 또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뉘앙스를 알아차리면서 이 영화를 감상할 수는 없는데 뭐 상상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 사설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이 킹스피치를 준비하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토리 전반은 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대로이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스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영국 현대사를 특히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영국 역사를 조금 보려고 했던 겁니다. 사진 속에 나와 계신 분은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 최전성기를 만든 여왕이고, 이 여왕의 자손들 알버트 공이라는 독일계 귀족과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놓게 되고, 거기 사이에서 쭈루룩 이제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말더듬이 왕 조지 6세이고, 조지 6세는 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소설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일까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르는 것을 두고 좀 건방진 관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우리나라의 풍경 하나만으로도 그 숭고한 형용사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자, 브리튼이 영국이라는 뜻이죠.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까지 합쳐서 그래 이걸 브리튼이라고만 하지 않고 앞에다가 great라는 형용사를 붙였는데 이 형용사가 나는 상당히 적절하다. 약간 오만하게 들릴 수도 있죠. 요즘 뭐 트럼프가 마가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Make Great America Again. 그 앞에 또 Great 썼죠. 패권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이 Great라는 말을 앞에다가 많이 붙이죠. 아, 그러고 보니 이 Great에 해당하는 형용사가 아마 한자어로는 대자일 겁니다. 그죠? 위대하다가 대자, 큰 대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걸 중국인들이 되게 싫어한답니다. 한국이면 한국이지. 앞에다가 왜 대자를 쓰냐. 뭐 자국의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건 뭐 기본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소설은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독특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것만으로는 알 수는 없죠. 제가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일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위대함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 어디에 혹은 무엇에 존재하는가? 내게 위험을 무릅쓰고 추측해 보라고 한다면 명백한 극적 효과나 화려함의 결핍, 바로 그 점이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차분한 아름다움, 절제의 미라는 표현이 꼭 들어맞는다. 자, 지금 이 주인공 남자가 독백을 하고 있는데 위대함이라는 것을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함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차분한 아름다움과 절제의 미에 꼭 들어맞다. 상당히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소설은 당연히 영국 소설입니다. 영국 소설이고 남성 작가가 썼고 이 남성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이제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아주 좋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그래도 잡기는 어렵죠.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한국에도 꽤 많은 팬들이 있는. 자, 지금 앞에서 내면 독백을 한 인물의 주인공의 직업이 나왔습니다. 위대한 집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자신은 집사로, 집사 뭔지 아시죠? 여러 가지 시중을 주인, 약간 옛날 직업이죠. 지금은 집사라는 직업이 없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귀족 가문에는 이 작가는 일본계 출신의 영국인입니다.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작, 제가 인상 깊게 본 최근에 나온 소설은 클라라의 태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요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죠.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영어로 제목은 The Remains of the Day. 자, 이 소설을 유독 한국에서 꽤 많은 독자들이
이 소설을 좋아한다. 저는 이 소설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 이 소설의 내용이 상당히 보수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보수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설에는 많이 빠져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상당히 흡입력이 있는 소설이고 또 휴머니즘, 밑바탕이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를 깔고 있어서 이거 뭐 그렇게 싫어할 수 있는 소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고 났을 때 좀 답답한 느낌? 뭐 그런 걸 조금 받게 되는 그런 소설이다. 다음에 남아있는 나날이 아닐지라도 가주의식으로의 소설은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나날의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재밌습니다. 이번 킹스피치라는 영화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결정들, 대중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나라의 저명한 저택, 은밀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핵심적인 결정들이 내려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자신이 귀족의 대저택에 집사로 일하면서 자신들이 이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자신이 일하는 이런 저택의 고위 귀족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소설, 남아있는 소설, 지금 영화는 보이시죠? 영화도 상당히 좋습니다. 앤서니 홉킨스와 에마 톰슨이 주연을 맡았고, 이 소설의 배경은 마치 절묘하게도 이 킹스피치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처칠 수상이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수상이 그 이전 수상이 네빌 체인벌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기 넘어가는 시기 네임 체인벌린에서 윈스턴 처칠로 이어지는 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들 이것들을 이 버틀러 집사가 지켜보게 됩니다. 옆에서.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사가 보수적이다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 역사적 배경에는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 기타의 다른 나라들이 혁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변해왔다면 영국은 무혈혁명을 했죠. 프랑스가 1789 프랑스 대혁명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많은 인명의 손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영국은 순탄하게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내각제로 왕의 권력이 자연스럽게 민간에게 돌려지는 과정을 밟게 되었고 그 탓인지 영국은 계속 보수적인 세계 전통적으로 이걸 지지하죠. 이런 내용들이 이 남아있는 나날 가주의식으로의 소설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한국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셨겠죠? 1979년 10월 26일 11.6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가 바로 장소가 궁정동 안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안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측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연애를 베푸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되고 한국 현대사의 급변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12.12, 5.18
독재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그래서 중대한 결정들이 은밀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여기는 궁정동 안가이고, 지금 사진, 두 번째 사진에 등장한 안가는 삼청동 안가입니다. 이게 이번 우리 비상계엄,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이 있었던, 여기서 안가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가즈오이시로가 남아있는 나날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현대에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왜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정들이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져야만 되는가? 이게 정상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은 의회나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결정들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세계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형태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이 집중이 이루어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진짜 오늘 가주의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에 이야기보다 요 이야기가 더 핵심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이 단정하고 싶다. 즉 품위는 자신이 몸담은 전문가적 실존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집사의 능력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 모자라는 집사들은 약간만 화나는 일이 있어도 사적인 실존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실존을 포기하게 마련이다. 자, 이 주인공 집사,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집사는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직업인으로서의 전문가적 실존, 그리고 나라는 뭐 사랑과 행복, 가족 이런 것들이 관련된 사적인 실존,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지점들이 있죠. 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직업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모습이 있고 내 사적인 삶을 영유하는 사적인 실존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실존을 나눴는데 우리가 품이라는 거, 이 품위가 바로 그레이트하게 된다라는 거죠. 위대하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적인 실존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뒤로 하고 전문가적 실존을 먼저 내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 품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전문가적 실존보다는 사적인 실존을 더 중요시한다. 굉장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늘 하게 되죠. 그래서 일과 나라는 삶, 나의 삶과 일이라는 직업을 가진 일이라는 것, 그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갖게 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이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전문가적 실존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자, 이 영화를 한번 보면 흥미로운 게 지금 사진에 등장하신 분은 에드워드 8세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누구냐? 지금 이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 조지 6세의 형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보면 금방 이 이야기의 핵심을 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 에드워드 8세는 사랑을 찾아서 이혼녀와 결혼이 안 된다. 왕실에서는. 그래서 심슨 부인과 이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버려버립니다. 불과 1년 만에 왕에 올랐다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동생인 조지 6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에드워드 8세는 전문가적 실존보다는 사적인 실존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조지 6세는 자신이 말더듬이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것에 큰 두려움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형이 이 왕위를 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온 이 의무, 사실 영국 왕이란 존재하기만 하고 군림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특별한 권력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정치적 권력이. 이전의 왕들이 가졌던 그 힘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만 있는. 그래서 아버지 조지 5세도 투덜대죠. 영화에서 우리는 그냥 연극 배우, 코미디언이 되어버렸다.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더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조지 6세는 전문가적 실존을 더 중요시 했다. 특히 위기의 상황,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독일의 대공습을, 런던 본토 공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에서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당연히 조지 6세의 선택이 훌륭하고 형 에드워드는 참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떠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현대적인 시선으로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일반적으로 21세기 소설, 현대소설, 20세기 소설도 당연히 근대소설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은 에드워드 8세가 더 가깝다라는 겁니다.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적 인간은 에드워드 8세입니다. 왜 우리는 소설은 결국 개인의 실존을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전문가적 실존보다는 사적인 실존이 내 담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소설 속 주인공들 이들이 문제적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소설은 끊임없이 이 사적인 실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내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주의식으로의 남아있는 나날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감상할 때 하나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또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1945년 바르샤바 봉기입니다. 독일군이 물러나면서 베를린으로 퇴각을 하는데 끝까지 바르샤바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 39년 9월에 일어났을 때 바르샤바를 공격하면서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죠. 그런지 몰라도 이 바르샤바에 대해서 독일군들이 끝까지 고집을 하고 러시아군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바르샤바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지스탕스 폴란드 시민들이 저항군을 만들어서 싸우게 되는
이걸 바르샤바 업라이징이라고 합니다. 봉기, 바르샤바 봉기. 이 현장의 기록 영화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한강 작가가 희인이라는 소설을 썼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영상에서 연관된 이야기가 영화 피아니스트고 소설 존 쿠시가 쓴 폴란드인 쇼팽의 연주자 바르톨이라는 문제적 인간이 등장합니다. 자, 쇼팽의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시죠. 바르샤바가 교회까지 모두 파괴되고 불타버렸다. 모스크바가 온 세계를 통치하다니. 오 하느님, 하느님은 정말 계신 것입니까? 계신데 복수를 안 하시다니.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죄를 더 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자, 이게 19세기에 일어난 일이죠. 1836년생인가? 쇼팽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비슷한 시기인데, 이 19세기에 폴란드인 작곡가, 예술가인 이 프레드릭 쇼팽은 자신의 고국을 침탈하는 러시아에 대해서 불같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100년쯤 지나서 1945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점령한 독일군을 몰아내는데 이 폴란드 시민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소련군을 기다립니다. 소련군이 들어와서 이 폴란드군을 몰아내는 걸 기다리는 거죠. 해방군으로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화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참 어렵다, 이야기.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행한 악행,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유대인 학살, 이스라엘 주장 600만 명, 여러 가지 통계로는 450만 명, 그래서 한 400만 명에서 600만 명,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진 않죠. 많이. 이런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진 이 행위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 홀로코스트를 주도한 한 사람, 아인리히죠. 그러면서 아인리히의 이스라엘 재판 과정을, 전범이죠. 이 하인리히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찰에 이르렀던 개념, 기억나십니까? 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것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개념 꼭 기억하셔야 된다. 요즘 너무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이어서. 악의 평범성. 영어를 이렇게 옮긴 거죠. 베널리티라는 굉장히 어려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따분함, 시시함, 평범함,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악의 평범성으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악의 시시함, 따분함, 초라함, 이런 거는 좀 안 맞죠.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악의 평범성. 별거 아니더라. 한번 보시죠. 지금 실제로 이루어진 재판 과정입니다. 홀로코스트를 주도하고 수백만 명의 그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행위를 했던, 행정 처리를 했던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은 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나는 무죄다.
그 당시에 독일법에 따르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번 그 가주의식으로의 소설과 연관시켜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인리라는 이 전범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사적인 실존일까요? 전문가적 실존일까요? 너무 명백해서 이 남자의 주장은 자신은 전문가적 실존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적인 실존이 아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다? 아니죠. 내가 거기에 비밀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유대인들을 처리하는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적 실존이라는 건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참 훌륭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실존을 중요시하는 사람보다는 전문가적 실존에 자신의 삶을 투영하는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사적인 실존을 잘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자신의 전문가적 실존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지금도 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예이고, 이순신 장군은 이런 아인리 같은 이런 전범들의 지금 소음이 좀 들어오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아인리 같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전문가적 실존은 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적 실존이 갖고 있는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무턱 그냥 이걸 딱 칼로 자르듯이 사적인 실존보다는 우리는 전문가적 실존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스 스피치를 감상할 때 조지 6세가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인간이고 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그 형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킹스 스피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영화와 책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킹스 스피치 제가 오늘 영화의 줄거리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배경, 역사적, 정치적 배경들, 2차 세계대전과 이런 것들을 약간 가주의식으로 그리고 한나 아렌트 이런 분들을 가져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은 영화이고 또 한번 보신 분들도 또 제 감상에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영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감사합니다.